여보, 너무 억울해하지 마. 산송장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 남편 김철수는 아내의 귀에 바짝 붙어 비릿한 숨소리를 섞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폐가에 불을 끄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죠. 덜컹 문이 닫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신마비라던 박영순의 눈꺼풀이 서슬퍼렇게 뜨였어요.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척 남편과 내연녀의 끔찍한 음모를 낱낱이 듣고 있었던 거였죠. 영수는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미놈들을 내 손으로 묻어주마. 과연 그녀는 이 지옥 같은 배신 속에서 살아남아 처절하게 응징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영수는 강남 펜트하우스의 따뜻한 온수 매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보였고 공기청정기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 짐칸에 짐짝처럼 실려온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에 버려진 폐가였거든요. 영수는 전신이 마비된 척 연기하고 있었기에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거칠게 흔들리는 트럭 바닥에서 전해지는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어요. 그녀의 머리는 짐칸 벽에 부딪혀 욱신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운전석에서는 남편 김철수의 콧노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다 왔어. 영순아, 여기가 내 새집이야. 그 목소리가 어찌나 즐겁게 들리던지 영순의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일었습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귀신이 나올 것처럼 흉물스러운 기와집 앞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차 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썩은 메주가 뒤섞인 듯한 악취였어요. 김철수는 뒷문을 열고 영순을 거칠게 끌어내려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어휴, 냄새 좀 봐라. 뭐 사람 사는 냄새 나고 좋네. 그는 비아냥거리며 휠체어를 밀고 삐걱거리는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영수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그 썩은 냄새의 구역질이 올라올 것만 같았죠. 하지만 꼼짝도 할 수 없는 신용을 해야 했기에 숨소리조차 죽여야만 했습니다. 김철수는 영순을 안방이라 불리는 곳에 짐승 던지듯 내팽개쳤습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기가 영순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죠. 장판은 곳곳이 찢겨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떠서 너덜거렸습니다. 난방이라고는 전혀 되지 않는 냉골 바닥은 마치 얼음장 같았어요. 영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겉으로는 축 늘어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는 흙먼지가 묻은 구두를 신은 채 방 안을 성큼성큼 걸어 다녔죠. 여기면 아무도 못 찾아와. 내가 죽어도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모를걸. 내가 숨겨둔 그 땅문서랑 인감, 내가 못 찾을 것 같아? 내가 죽고 나면 어차피 다 내 거야. 그때 천천히 찾아주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순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그를 건물주로 만들어 주었건만 돌아온 것은 이런 차가운 바닥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방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고 습했습니다.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쥐 오줌 얼룩이 지도처럼 번져 있었어요. 그때
천장에서 투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흘가루가 영순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쥐들이 천장 위를 뛰어다니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죠. 영순은 너무나 끔찍해서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그런 영순을 내려다보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후, 그가 내뱉은 담배 연기가 영순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매캐한 연기에 기침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영순은 혀를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시커먼 왕파리 한 마리가 영순의 코끝에 내려앉았던 것입니다. 한겨울의 파리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녀석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리는 영순의 콧등을 타고 올라가 눈꺼풀 위를 기어다니기 시작했죠. 그 간지러움과 불쾌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어요. 손만 쓸 수 있다면 당장 때려잡고 싶었지만 영순은 눈동자만 굴릴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파리의 까칠한 다리가 속눈썹을 건드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파리 한 마리조차 쫓아낼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죠.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고문이었습니다. 김철수는 파리가 앉아있는 영순의 얼굴을 보고 낄낄거렸습니다. 어이구, 파리도 똥은 알아보나 보네. 냄새나는 건 기가 막히게 알지. 그는 손을 뻗어 영순의 얼굴에 앉은 파리를 쫓아주는 척하며 뺨을 툭툭 쳤습니다. 그 손길에는 애정이라곤 눈곱만큼도 없고 오직 경멸만이 가득했죠. 김철수에게서 풍기는 비싼 외제 향수 냄새가 방 안의 곰팡이 냄새와 섞여 기이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 향수는 영순이 지난달 결혼기념일에 사준 100만 원짜리 명품 향수였거든요. 자신이 사준 향수를 뿌리고 자신을 버리러 온 남편의 뻔뻔함에 영순은 치가 떨렸습니다.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나를 이런 곳에 버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산속의 어둠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창호지가 다 뜯겨나간 문틈으로 칼바람이 숭숭 들어왔죠. 영수는 얇은 환자복 하나만 입은 채 냉골 바닥에서 추위에 떨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웠지만 김철수는 이불 한 장 덮어주지 않았어요. 그는 가져온 휴대용 가스버너를 켜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라면 냄새가 좁은 방 안에 가득 차자 영순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뻔했습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김철수는 혼자서 후루룩거리며 라면을 먹어치웠습니다. 아, 따뜻하다. 너는 뭐 누워만 있으니 배도 안 고프지? 그는 국물까지 싹 비우고는 트림을 꺼억하고 내뱉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소음들이 공포 영화처럼 살아났습니다. 멀리서 고라니가 우는 소리가 아악 하고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의 비명 같아서 영순의 등줄기를 오싹하게 만들었죠. 천장 위에서는 쥐들이 운동회를 하듯 우당탕거리며 뛰어다녔습니다. 벽 틈에서는 이름 모를 벌레들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요. 이 모든 소리가 영순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김철수는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지만 영수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잠드는 순간 쥐들이 내려와 자신의 귀나 코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녀는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저에게 힘을 주소서. 영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얼어 죽거나
쥐 파먹혀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자신을 계단에서 밀어버린 것도 모자라 이런 패가에 유기한 저놈을 반드시 심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밖에서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마당에 묶여 있다던 그게 누렁이인 것 같았죠. 과연 영수는 이 끔찍한 밤을 버텨내고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김철수는 트럭에서 짐 보따리를 하나씩 꺼내 방 안으로 던졌습니다. 그 중에는 영순이 30년 동안 베고 잤던 낡아 빠진 메밀 베개도 섞여 있었죠. 땀과 침으로 얼룩져 누렇게 변색된 베개는 누가 봐도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철수는 베개를 보자마자 인상을 팍 찌푸렸어요. 에이, 재수없게. 이딴 쓰레기는 왜 챙겨왔어? 그는 신고 있던 흙투성이 군화발로 베개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베개는 먼지를 일으키며 방 구석으로 처박혔죠. 영수는 마치 자신의 머리통이 걷어차인 것처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베개는 기나긴 병원 생활 동안 영순의 유일한 친구이자 분신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철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베개 속에는 그의 목숨보다 더 비싼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은 바로 재개발 지구의 알박기 땅 문서로 시가 2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물건이었습니다. 영수는 쓰러지기 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메밀 껍질 깊숙한 곳에 문서를 꿰매 두었거든요. 만약 김철수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감히 베개를 축구공처럼 걷어차지는 못했을 겁니다. 영수는 구석에 처박힌 베개를 보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이 멍청한 놈. 제 발로 200억 원을 걷어차? 속으로 비웃음을 날렸지만 혹시라도 베개가 터져 내용물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김철수는 영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깨진 벽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는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을 손으로 빗어넘기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김철수, 드디어 해냈구나. 그동안 저 늙은 여편네 비위 맞추느라 고생 많았다. 그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도취된 듯 이리저리 얼굴을 돌려보며 만족해했어요. 그 표정이 어찌나 소름 끼치고 역겨운지 영수는 눈을 질끈 감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토록 뻔뻔하고 사악할 수 있을까요? 영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느라 마비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순간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김철수의 얼굴이 1년 전의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그날은 영순이 별장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전신마비가 된 운명의 날이었죠. 결혼기념일이라며 모처럼 여행을 떠났던 날이었습니다. 영수는 들뜬 마음으로 새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단 아래 서 있던 김철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비굴한 웃음은 사라지고 차가운 살기가 번득이고 있었거든요. 영순이 멈칫하는 순간 김철수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여보, 조심해. 그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에는 이미 식용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계단은 기름 범벅이 되어 번들거리고 있었죠. 영순의 발이 미끄러지는 건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어요. 슬로 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김철수가 손을 뻗어 잡아주는 대신 뒷짐을 지고 구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아내가 계단 아래로 처박히는 모습을 마치 영화 감상하듯 즐기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영순의 몸은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어요. 김철수는 영순의 손을 잡고 세상 떠나가라 통곡을 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죠.
아이고 여보. 어쩌다 이렇게 부주의해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를 지극정성인 남편이라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였다는 것을요. 말을 할 수 없다는 답답함이 숫덩이가 되어 영순의 속을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강남 병원 VIP 병실에서도 철수는 종종 소름 끼치는 혼잣말을 짓거리곤 했습니다. 아이고 지겨워. 언제까지 숨만 쉬고 있을 거야? 병원비가 아깝지도 않나? 그는 영순의 굳어버린 팔뚝을 꼬집으며 낄낄거렸죠. 그때마다 영순의 명치 끝에서는 뜨거운 숫덩이가 걸린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눈을 뜨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눌러야만 했어요. 만약 의식이 돌아온 걸 들켰다면 폐가가 아니라 땅속에 생매장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 처절했던 생존 본능만이 지옥 같은 1년을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과거의 회상이 끝나고 다시 차가운 폐가의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김철수는 가져온 소주병을 까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캬, 이런 밤에 술이 빠질 수 없지. 그는 아내를 산속에 버려두고 마시는 술맛이 꿀맛인 모양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죽이려 했고 지금은 산채로 묻어버리려는 저 악마 같은 인간. 영수는 충혈된 눈으로 김철수의 등짝을 노려보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었던 분노가 다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지금 실컷 웃어둬라. 이게 내 놈의 마지막 행복한 밤이 될 테니까. 영수는 떨리는 눈꺼풀을 간신히 진정시켰습니다. 구석에 있는 더러운 베개가 마치 영순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복수의 열쇠가 바로 저기에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저 베개를 사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어둠을 뚫고 낯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산골, 귀신도 피해갈 흉가에 이 늦은 밤 찾아올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폐가의 정막을 깨고 들려온 것은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또각, 또각, 낡은 마루장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죠.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찬바람과 함께 진한 화장품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실루엣은 모피 코트를 휘감은 낯선 여자였어요. 그녀는 바로 남편 김철수의 내연 여인 최마담이었습니다. 영수는 감은 눈꺼풀 너머로 느껴지는 여자의 기척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최마담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자기야, 여기 냄새가 왜 이래? 진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영순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이 오직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철수는 허둥지둥 최마담을 맞이하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느라 고생했어. 길도 험한데 운전 조심했지? 그는 아내를 버린 공범자에게는 세상 없이 다정한 목소리를 냈죠. 최마담은 영순이 누워있는 아랫목으로 다가와 뾰족한 구두코로 영순의 다리를 툭툭 쳤습니다. 마치 시장통에 널브러진 생선 짝을 확인하는 듯한 무례한 손길이었어요. 이 여편네,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 거야? 즐기기도 하네. 그녀는 영순의 얼굴 가까이 담배 연기를 훅 내뿜으며 킬킬거렸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코 속으로 들어와 폐를 찔렀지만 영순은 이번에도 죽으림을 다해 기침을 참아냈습니다. 지금 기침이라도 했다가는 당장 저들의 손에 목이 졸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최마담은 김철수가 건넨 낡은 방석 위에 앉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내가 오는 길에 포크레인 기사 섭외 끝냈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포크레인이라는 단어에 영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철수는 눈을 번뜩이며 되물었죠. 정말? 언제 오기로 했어? 빠를수록 좋은데. 최 마담은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을 딱딱 부딪히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모레 아침 7시. 여기 싹 밀어버리고 사고사로 처리하기로 입맞췄어. 그 말은 곧 영순에게 남은 시간이 단 3일, 아니 정확히는 이틀 밤뿐이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산채로 흙더미 속에 파묻힐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었죠. 영수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레 아침이면 거대한 쇠삽이 이 낡은 지붕을 부수고 들어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도망치지 못하면 꼼짝없이 건물 잔해와 함께 생매장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신이 나서 최 마담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역시 우리 자기는 일 처리가 확실해. 이제 이틀만 참으면 새 인생 시작이다. 두 사람은 영순이 듣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끔찍한 계획을 떠들었습니다. 영순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어요. 이 천벌 받을 놈들.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무덤까지 파주겠다는 거냐?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시체처럼 누워 시간을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유난히 크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계는 이 폐가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지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죠. 똑딱 똑딱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시계추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영순의 귓가에는 그 소리가 점점 증폭되어 천둥 소리처럼 고막을 때렸죠.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이 한 발자국씩 다가오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 왔어요.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영순의 생명도 함께 깎여나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정신줄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벽시계의 똑딱 소리와 영순의 심장 박동 소리가 하나로 겹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쿵, 쾅, 쿵, 쾅. 공포에 질린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며 시계추의 리듬을 따라가고 있었죠. 마치 온 방안이 영순의 심장 소리로 가득 찬 것 같은 환청마저 들려왔어요.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낡은 장판을 적셨습니다. 혹시라도 저들이 이 거친 심장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영순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몸은 마비된 척하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살고 싶다는 생존 본능이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오기가 공포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최 마담은 가방에서 양주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미리 축배나 들까? 이 흉물스러운 집구석도 모레면 끝이니까. 그녀는 종이컵에 독한 술을 가득 따라 김철수에게 건넸습니다. 김철수는 희죽거리며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죠. 캬, 달다. 영순이 저 여편네 덕분에 평생 못 마셔본 비싼 술도 다 마셔보네. 그들은 영순이 평생을 바쳐 일군 돈으로 산 술을 마시며 영순의 죽음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방안을 진동하자 영순은 뱃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픔과 모멸감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뒤섞여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영순은 입술을 꽉 깨물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산속의 냉기는 더욱 매섭게 파고들었어요. 술기운이 오른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뒹굴며 역겨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바로 옆에 죽어가는 아내를 두고 벌이는 그들의 행각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영수는 차라리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죠. 그때 문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에 촛불이 일렁이며 영순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영순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번득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순에게는 아직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 발밑에 굴러다니는 더러운 베개 속에 세상을 뒤집을 무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저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김철수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영순의 머리맡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풀린 눈으로 영순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죠. 여보, 섭섭해하지 마. 당신 명의로 된 생명보험금까지 나오면 내가 아주 성대하게 제사 지내줄게. 그는 영순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영순은 속으로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맹세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 놈이 제사상을 받게 될지, 내가 받게 될지. 모레 아침 7시 포크레인이 들이닥치기 전까지 반드시 이곳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영수는 남은 시간 동안 이 절망적인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삼겹살 냄새가 좁은 방 안을 진동했습니다. 김철수와 최 마담은 휴대용 버너 위에 불판을 올리고 신나게 고기를 굽고 있었죠.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영순에게는 그 냄새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지만 행여나 들킬까봐 배에 힘을 꽉 주어야만 했어요. 최 마담은 상추에 고기를 가득 싸서 김철수의 입에 넣어주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자기야, 아해봐. 고기가 아주 살살 녹네. 김철수는 입을 크게 벌려 받아 먹으며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우물거렸죠.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타들어가는 목구멍으로 마른 침만 삼켜야 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참기 힘든 건 저들이 풍기는 행복한 냄새에 대한 비참함이었으니까요. 김철수는 배가 부른지 트림을 꺼억하고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먹다 남은 식은 밥 한 덩이를 영순의 머리맡에 툭 하고 던졌죠. 여보, 미안해서 어쩌지? 고기가 다 떨어졌네. 밥이라도 좀 먹어. 그 밥은 쉰내가 폴폴 나는 찬밥 덩어리였는데 마치 개밥을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수는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그 밥을 김철수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처지라 불루만 삼켜야 했죠. 최 마담은 그런 영순을 보며 깔깔거리고 웃어댔습니다. 어머, 자기야. 저 옆편네 밥 쳐다보는 눈빛 좀 봐. 굶어 죽긴 싫은가 봐. 그녀의 조롱 섞인 말 한마디가 영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김철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영순이 듣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열등감을 끄집어냈죠. 최 마담, 너는 모르지? 내가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영순 쪽을 삿대질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박영순 운전기사래. 박영순 비서래. 그는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내 이름은 김철수야. 근데 아무도 나를 김철수로 안 봐줬어. 그냥 박영순 남편이었지. 그 찌질한 고백을 듣는 영수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김철수의 망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순과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조차 오물통에 처박아 버렸거든요. 결혼식 날 기억나? 다들 선남선녀라고 부러워했지. 근데 난 아니었어. 그는 진저리를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식장에 들어가는데 영순이 손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 같더라고.
구역질이 나서 죽는 줄 알았지. 영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영수는 며칠 동안 생선을 만지지 않고 손이 부러터지도록 씻고 또 씻었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편은 그 순간을 역겨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순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귓바퀴를 적셨습니다. 여자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꼬라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김철수는 술병을 잡고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데 선수였죠. 내가 사업하다 말아먹었을 때도 저 여편네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 그냥 묵묵히 뒷수습만 해줬지.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했다는 투였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지. 돈으로 해결해주면서 나를 벌레 보듯 무시했다고. 영수는 기가 막혀서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도박빚을 갚아주고 사고 친 걸 막아준 게 무시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으니까요. 열등감에 찌든 인간은 호의조차 빚으로 받아들이는 법이었습니다. 최마담은 김철수의 품에 안기며 기름을 끼얹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유, 우리 자기가 마음고생이 심했네. 저런 여자는 벌 받아야 싸. 그녀는 김철수의 볼을 쓰다듬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죠. 이제 다 끝났어. 이틀만 지나면 자기가 진짜 회장님이잖아. 그 말에 김철수의 표정이 금세 해벌쭉해졌습니다. 그렇지? 이제 내가 주인이지? 내 세상이 오는 거지? 두 사람은 서로 킬킬거리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영수는 그 역겨운 웃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저들의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날을 반드시 내 손으로 만들리라 다짐하면서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김철수는 비틀거리며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순의 뺨을 술냄새 나는 손바닥으로 툭툭 쳤죠. 여보, 자는 척하는 거 아니지? 그의 손길은 마치 물건을 다루듯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번 돈, 내가 아주 보란듯이 펑펑 써줄게. 억울해서 어쩌나? 그는 영순의 얼굴에 술기운이 가득한 입김을 내뿜으며 조롱했습니다. 영순은 모멸감에 치를 떨었지만 눈꺼풀 하나 움직이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지금 이 수모를 견뎌야만 완벽한 복수를 완성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김철수는 비틀거리다가 방구석에 처박힌 메밀 베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에이씨, 이 거지 같은 베개는 왜 자꾸 발에 채요? 그는 화풀이하듯 베개를 다시 한번 걷어찼습니다. 베개는 힘없이 굴러가 벽에 쿵 하고 부딪혔죠. 그 모습을 본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베개 속에 든 200억 원짜리 문서가 혹시라도 튀어나올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다행히 낡은 베갯잎은 굳게 입을 다물고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김철수는 발이 아픈지 깽깽이 발을 뛰며 욕설을 퍼부었죠. 아오, 죽어서도 남편 앞길 막을련. 베개까지 사람을 잡네. 영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베개가 무사함을 확인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술에 취한 두 사람은 서로 엉겨붙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김철수의 코 고는 소리와 쥐들이 천장을 긁는 소리만 가득했죠. 영수는 그제야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순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마비가 풀린 손가락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여 보았습니다. 끼익거리는 관절 소리가 났지만 김철수의 코 고는 소리에 무쳐 다행히 들리지 않았죠. 영수는 손톱을 세워
방바닥을 긁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그녀는 오늘 밤 겁쟁이 남편에게 어떤 공포를 선물하게 될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속 폐가는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철수와 최마담은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코를 골고 있었죠. 드르렁, 푸. 두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낡은 문풍지를 진동시키며 방 안을 울렸습니다. 영수는 그 소리를 신호탄 삼아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어요. 낮 동안 굳어있던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영수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저 겁쟁이들에게 지옥을 맛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그녀는 이불 속에서 마비가 풀린 오른손을 천천히 꺼내 차가운 방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거친 장판의 감촉이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죠. 영수는 손톱을 세워 방바닥을 아주 천천히 긁기 시작했습니다. 득, 득, 득. 그 소리는 쥐가 갉아먹는 소리와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기이하게 들렸죠. 마치 원한 맺힌 귀신이 손톱으로 관 뚜껑을 긁는 소리 같았거든요. 영수는 강약 조절을 해가며 긁는 소리의 리듬을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공포심을 자극하는 심리적인 고문이었어요. 김철수의 코 고는 소리가 순간 멈칫하더니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잠결에도 그 불길한 소리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손톱에 더욱 힘을 주어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김철수가 화들짝 놀라며 상체를 벌떡 일으켰어요. 으악! 이게 무슨 소리야?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두리번거렸지만 보이는 건 어둠뿐이었죠. 평소 미신을 맹신하고 겁이 많던 그는 이 낯선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옆에서 자던 최마담도 김철수의 비명에 부스스 눈을 떴어요. 아유, 깜짝이야. 자기야, 왜 그래? 잠꼬대?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사색이 된 얼굴로 최마담의 팔을 꽉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봐.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누가 바닥을 긁는 것 같았는데. 최마담은 귀를 기울였지만 방 안은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순이 잽싸게 손을 멈추고 다시 시체처럼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쥐새끼들이 돌아다니는 소리겠지. 최마담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자리에 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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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크고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쥐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손톱으로 방바닥을 미친 듯이 긁어대는 소리였죠. 최마담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자, 자기야. 이거 쥐소리 아니지? 그치? 최마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김철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영순이 누워있는 아랫목 쪽을 힐끔거렸죠. 설마 영순이가 내는 소리는 아니겠지?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영순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불빛 아래 드러난 영순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을 뿐이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입은 벌어진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의식 없는 전신마비 환자의 모습 그대로였던 겁니다. 김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플래시를 껐습니다. 휴, 다행이다. 이 여편네는 아직도 기절해 있네. 하지만 불이 꺼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닥 긁는 소리에 더해 혀를 차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죠. 즉,
쯧, 쯧,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한심한 작태를 비웃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천장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김철수는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죠.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는 잊지도 않은 귀신에게 빌며 덜덜 떨었습니다. 밖에서는 고라니의 울음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졌어요. 아, 아. 마치 여자의 비명 같은 그 소리가 폐가의 공포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죠.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며 귀신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최 마담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김철수의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자기야, 나 무서워 죽겠어. 여기 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녀는 울먹이며 김철수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이 긴 밤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영수는 이불 속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음 공격을 준비했죠. 밤새도록 이어진 괴소리에 두 사람은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신경이 곤두선 그들은 작은 바람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경기를 일으켰죠. 영수는 그들이 잠들라 치면 다시 소리를 내어 깨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는 치밀한 작전이었거든요. 공포에 질린 인간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제풀에 지쳐 자멸하게 마련이니까요. 날이 밝아올 때쯤 김철수와 최 마담의 눈 밑에는 퀭한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영수는 밤새 움직인 손가락 덕분에 마비가 조금 더 풀린 것 같았죠. 과연 공포에 질린 이 겁쟁이들은 아침이 밝으면 어떤 엉뚱한 짓을 벌이게 될까요? 날이 밝자 김철수와 최 마담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귀신 소리에 시달려 퀭한 눈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마당 한 구석에 묶여있는 누렁이에게 화풀이를 해댔어요. 에이, 재수없는 똥개. 밥값을 하란 말이야. 철수는 닥치는 대로 누렁이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깨갱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녀석의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죠. 목줄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조여져 있어 숨쉬기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영수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죠. 자신과 똑같이 학대받는 저 생명이 너무나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읍내에서 사온 해장국을 후루룩거리며 먹어치웠습니다. 배를 채운 그들은 영순에게 식어빠진 맨밥 한 덩이를 툭 던져두고 나갔죠. 어이, 식물인간. 이거라도 먹고 죽지 마. 그들이 사라지자 영수는 힘겹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마비가 풀린 손으로 밥덩이를 쥐고 문지방 쪽으로 굴리기 시작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밥덩이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대굴대굴 굴러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누렁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녀석은 영순을 한번 쳐다보더니 허겁지겁 밥을 삼켰어요. 순식간에 밥을 비운 누렁이는 영순을 향해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고마움과 연민이 뒤섞인 듯 깊고 그윽했죠.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자신에게 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눈을 깜빡여 녀석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너랑 나랑 같은 처지구나. 누렁이는 마치 그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컹하고 작게 짖었습니다. 그것은 둘만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죠. 이제 이 폐가에는 영순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아군이 생긴 셈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최 마담이 하이힐 소리를 내며 방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독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죠.
후, 여기는 공기가 좋아서 담배 맛도 좋네. 그녀가 내뿜은 회색 연기가 좁은 방 안으로 뱀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영순의 코와 목구멍으로 매캐한 니코틴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당장이라도 콜록거리며 기침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침을 했다가는 모든 연기가 들통날 게 뻔했죠. 영수는 입술 안쪽 살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숨을 참아냈습니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눈가에는 생리적인 눈물이 핑 돌며 맺혔죠. 목 울대가 제멋대로 울렁거렸지만 억지로 침을 삼켜 눌러버렸습니다. 최 마담은 그런 영순의 고통은 꿈에도 모른 채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어머, 눈물 흘리는 거 봐. 억울해서 우나 보네. 그녀는 담배꽁초를 방바닥에 비벼 끄며 영순을 조롱했습니다. 그 꽁초가 영순의 손등에 닿아 살타는 냄새가 났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죠. 이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목숨을 건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김철수도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누렁이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이 똥개 새끼가 왜 자꾸 쳐다봐? 재수없게. 누렁이는 깨갱 소리도 내지 않고 몸을 웅크려 피했습니다. 녀석은 영순이 있는 방 쪽을 힐끔거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철수는 방으로 들어와 최 마담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기야, 내일 아침이면 포크레인이 올 거야. 드디어 내일이다. 두 사람은 영순의 면전에서 살인 계획을 아무렇지 않게 떠들었습니다. 영순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대화를 토시 하나 빠짐없이 기억했죠. 이 모든 모욕과 고통을 배로 갚아주리라 다짐하면서요. 다시 어둠이 깔리고 산속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두 악당은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죠. 영수는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굳어있던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마당을 보니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어요. 바로 누렁이가 잠들지 않고 영순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녀석은 영순이 손가락을 움직이자 귀를 쫑긋거리며 반응했어요. 마치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충직한 호위무사 같았죠. 영순은 마음속으로 녀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일 아침이면 너도 나도 자유가 될 테니까. 영순은 발밑에 있는 메밀베개를 발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메밀 껍질 소리와 함께 묵직한 문서의 감촉이 느껴졌죠. 이 낡은 베개 하나에 200억 원과 자신의 인생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김철수는 술에 취해 베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 무식한 인간은 눈앞에 있는 보물도 알아보지 못하는 천치였으니까요.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베개를 다리 사이에 단단히 끼웠죠. 내일 아침 결전의 순간까지 이 베개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만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산속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고라니 울음소리마저 뚝 그친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죠. 그런데 갑자기 누렁이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단순한 인기척이 아니라 뭔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듯한 소리였죠. 잠시 후 최 마담이 식은땀을 흘리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아, 꿈자리가 왜 이렇게 사나워? 귀신이 내 목을 조르잖아.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영순을 노려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새벽에 그녀가 부르려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실 지난 며칠간 최 마담을 공포에 몰아넣은 건 단순한 악몽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영순이 죽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눈빛이 형형하게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영순은 최 마담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마치 꿰뚫어 볼 듯한 도끼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섬뜩한 눈빛에 질려버린 최 마담은 밤새 김철수에게 매달려 사정했어요. 자기야, 전현 눈깔 좀 봐. 저게 산 사람. 눈이야? 귀신이 단단히 씌었어. 김철수는 잠결에 짜증을 내며 돌아 누웠습니다. 아, 시끄러워. 그냥 굶어 죽게 냅두라니까. 아니야. 저 도끼 때문에 재수가 옴붙어서 땅도 안 팔리는 거라고. 당장 굿이라도 해서 저 귀신을 쫓아내야 우리가 살아. 김철수는 굿하는 비용이 아깝다며 투덜댔지만 땅을 팔아넘기려면 찜찜한 건 없애야 한다는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폐가 마당으로 요란한 색깔의 승용차 한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최 마담이 밤새 전화를 돌려 급하게 모셔온 용하다는 무당이었죠. 차 문이 열리고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무당이 부채를 펄럭이며 내렸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어요. 어우야, 여기 터가 왜 이래? 귀신이 아주 득실득실하네. 무당은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며 마당을 한 바퀴 빙글 돌았습니다. 김철수는 그 모습에 압도되어 허리를 굽실거리며 마중을 나갔죠. 아이고, 보살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저 방 안에 있는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는 지난밤 들었던 긁는 소리가 진짜 귀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철수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고는 돈 냄새를 맡은 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무당은 마당 한가운데에 돗자리를 깔고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돼지머리와 시루떡, 그리고 독한 술이 상 위에 올라갔죠. 최 마담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뭉치를 꺼내 돼지 입에 꽂아 넣었습니다. 보살님, 아주 강력한 걸로 부탁드려요. 오늘 밤에 싹 다 정리해 주세요. 그녀는 영순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간절히 비는 꼴이었습니다. 무당은 돈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 내 방울 소리 한 번이면 잡기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테니까. 그녀는 징을 꽝 하고 울리며 본격적인 구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영수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산속의 고요함을 찢어발기며 울려 퍼졌습니다. 무당은 맨발로 작두를 타듯 펄쩍펄쩍 뛰며 주문을 외워댔습니다. 에헤이, 썩 물러가라. 이 흉가의 따리를 튼 잡기야. 김철수와 최 마담은 그 뒤에서 손바닥이 닳도록 비벼대고 있었죠. 두 사람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무당의 몸짓 하나하나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집구석에 있는 진짜 귀신은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산채로 묻힐 뻔한 영순의 한이라는 것을요. 영순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구판 소리에 귀가 따가웠지만 꾹 참아냈습니다. 어차피 저런 사기꾼 무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한바탕 춤을 춘 무당은 땀을 뻘뻘 흘리며 영순이 누워있는 안방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부채를 쫙 펴들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소리쳤죠. 저 방이다. 저기 아주 지독한 원한을 가진 악귀가 숨어 있어. 무당의 호통에 김철수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맞아요. 어젯밤에 저 방에서 바닥 긁는 소리가 났다니까요. 무당은 기세등등하게 방울을 흔들며 방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최 마담은 무서워서 김철수의 등 뒤로 숨으며 벌벌 떨었죠. 무당은 방문을 발로 뻥 차서 열어젖히고는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무당의 화려한 옷자락이 영순의 눈앞에서 펄럭거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무당은 영순의 머리맡에서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어댔습니다. 짤랑짤랑, 짤랑짤랑. 귀가 찢어질 듯한 금소금이 영순의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무당은 팥과 소금을 영순의 얼굴에 냅다 뿌리며 악을 써댔죠. 나가라, 썩 나가라. 이 끈질긴 악귀야. 소금 알갱이가 영순의 눈과 입으로 들어갔지만 영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 광대 노름이 언제 끝나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당은 영순이 미동도 하지 않자 약이 올랐는지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그녀는 영순의 눈을 까뒤집어 보려고 거친 손길을 뻗었죠. 바로 그 순간 영순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무당의 얼굴이 코앞에 와 있는 찰나의 순간이었죠. 영순의 눈동자는 흐리멍텅한 환자의 눈이 아니라 서슬 퍼런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살기 등등한 눈빛이었어요. 무당은 예상치 못한 영순의 눈빛과 정통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생명력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죠. 무당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며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건 귀신 따위가 흉내낼 수 있는 눈빛이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영수는 눈에 힘을 주어 무당을 쏘아보며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죠. 너 죽고 싶니?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으악, 엄마야.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방울과 부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엉덩방아를 찧었죠. 방 밖에서 구경하던 김철수와 최마담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보살님, 왜 그러세요? 귀신이 보입니까? 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무당은 대답 대신 턱을 덜덜 떨며 영순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무당은 바닥을 기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건 귀신이 아니야. 산 사람이야. 그것도 아주 무서운 장군감이라고. 그녀의 말에 김철수와 최마담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 사람이라니요? 저 여자는 그냥 식물인간인데요? 최마담이 따지듯 물었지만 무당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죠. 아니야. 저 눈빛을 못 봤어? 저건 우리 같은 무당도 못 당해. 무당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허둥지둥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여기 있다간 내가 죽어. 무당은 창문을 내리고 김철수와 최마담에게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야, 이 멍청한 것들아. 죽는 건 저 여자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그녀는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너희들 명주를 끊어놓을 거라고. 당장 도망 안 가면 다 죽어. 무당의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 아래로 맹렬하게 도망쳤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김철수와 최마담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먹다 남은 돼지머리와 엎어진 술병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거금을 들여 부른 무당이 도망친 꼴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찝찝한 표정으로 엎어진 제사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돌팔이년이 돈만 먹고 튀었잖아. 그는 애써 무당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등골이 서늘한 건 어쩔 수 없었죠. 최마담도 불안한지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기야, 전현이 한 말. 진짜일까? 우리가 죽는다니?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애써 불안감을 감추려 했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는 영수는 그 꼴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미신을 믿는 자들에게 미신으로 공포를 심어준 완벽한 역관광이었으니까요. 이제 이 흉가에 남은 건 겁에 질린 두 악당과 복수의 칼을 가는 영순뿐이었습니다. 과연 무당의 예언대로 내일 아침 죽음의 그림자는 누구를 덮치게 될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산속 폐가에는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쥐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겠지만 오늘 밤은 달랐죠. 내일 아침 7시면 거대한 포크레인이 들이닥쳐 이곳을 밀어버릴 예정이었거든요. 영순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10시간 남짓이었습니다. 김철수와 최 마담은 짐을 정리하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거액을 손에 쥔다는 생각에 신이 난 모양이었죠. 그들의 들뜬 웃음소리가 영순의 귓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영순은 감은 눈꺼풀 아래로 살기를 감추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최 마담은 트렁크에서 아껴두었던 고급 양주를 꺼내왔습니다. 자기야, 우리 마지막으로 건배해야지. 내일이면 완벽한 자유잖아. 그녀는 종이컵에 독한 술을 가득 따라 김철수에게 건넸죠. 김철수는 입이 귀에 걸린 채 술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위하여, 박영순 없는 내 화려한 인생을 위하여.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건배를 하고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맑고 경쾌한 건배 소리가 영순의 심장을 날카롭게 긁어댔어요.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술을 마시며 자신의 죽음을 자축하는 꼴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술을 한 모금 마신 김철수는 비틀거리며 영순의 머리맡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술기운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여보, 가는 길에 목이나 좀 축여야지. 이게 100만 원짜리 술이야. 그는 입에 머금고 있던 술을 영순의 얼굴에 퇴하고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컵에 남은 술을 영순의 입술 위로 주르륵 쏟아부었어요. 독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찌르고 차가운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최악의 모욕이었습니다. 독한 술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영수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모멸감이 전신을 휘감아 돌았지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김철수는 그런 영순을 보며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 술냄새 풍기며 가겠네? 염라대왕이 좋아하겠다. 그 악마 같은 조롱에 영수는 입안에 살을 씹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이 치욕을 뼈에 새겨 반드시 1000배 만배로 갚아주리라 다짐했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참아야만 내일 아침 저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칠흑 같은 산길을 달리는 검은 세단이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사람은 영순의 충직한 오른팔인 강 실장이었죠. 그는 조수석에 놓인 태블릿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지도에는 빨간 점 하나가 산 중턱에서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김철수가 몰래 개통한 대포폰의 위치 신호였습니다. 강 실장은 엑셀을 밟으며 터질 듯한 불안감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제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차는 더 이상 산 위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내린 폭설로 산길이 꽁꽁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었거든요. 바퀴가 헛돌며 굉음을 냈지만 차는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었죠. 강 실장은 미련 없이 차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거친 산길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영순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폐가 안 마당에 있던 누렁이가 갑자기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 컹. 녀석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누군가의 기척을 느낀 것 같았죠. 예민해진 김철수가 방문을 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똥개 새끼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조용히 안 해? 그는 마당으로 나가 누렁이에게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꼬리를 바짝 세우고 산 아래쪽을 향해 계속해서 지저댔어요. 마치 영순에게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순은 밖에서 들리는 누렁이 소리에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개가 저렇게 짖는다는 건 누군가 오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발끝으로 메밀베개를 살짝 건드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준비됐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이 낡은 베개야말로 내일 아침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무기였습니다. 김철수가 들어와 다시 자리에 눕자 영수는 베개를 다리 사이에 더욱 단단히 끼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증거물만은 절대 뺏겨선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술에 취한 두 악당은 골아떨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김철수의 코 고는 소리만 가득 찼죠. 영수는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해가 뜨고 포크레인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때까지 강 실장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영수는 스스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어요. 그녀는 마비가 풀린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꼬박 밤을 새운 영순의 눈에 창호지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야속한 아침이 기어이 밝아오고 만 것이었죠. 그런데 멀리서 땅을 울리는 묵직한 진동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쿠르릉, 쿠르릉. 그것은 낡은 폐가를 부수러 오는 저승사자 포크레인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김철수가 부스스 눈을 뜨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과연 영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땅이 울리는 진동이 점점 거세지자 방 안에 묵은 먼지들이 뽀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김철수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광기 어린 표정으로 소리쳤죠. 와, 드디어 왔다. 내 돈다발을 실어 나를 황금 마차가 왔어. 그는 흥분에 겨워 최마담을 흔들어 깨우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영순의 등 밑으로 전해지는 묵직한 진동은 마치 저승사자가 문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 정말 피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불 속에서 메밀베개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죠. 과연 그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놈들의 허를 찌르고 통쾌한 반격을 날릴 수 있을까요? 쿠르릉, 쾅, 쿠르릉,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낡은 벽이 통째로 흔들리며 흙먼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포크레인의 거대한 무쇠삽이 폐가 마당으로 들어오며 영순의 숨통을 조여오듯 땅을 파헤치고 있었죠. 김철수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왔다. 드디어 왔어. 내 돈다발을 실어올 황금 마차가 왔다고. 그의 얼굴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광기로 뒤집혀 있었어요. 반면 최마담은 책상 위에 널브러진 서류 뭉치를 챙기느라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분주했습니다. 이제 영순의 지장만 찍으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영순은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 무식한 기계 소리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철수는 붉은 인주가 덕지덕지 묻은 지장 그릇을 들고 영순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열했죠. 여보,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선물 하나 주고 가야지. 자, 여기 엄지 줘봐. 그는 영순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잡아챘습니다. 차가운 인주가 손가락 끝에 닿는 순간 영순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며 전율했습니다. 이 도장 하나면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내장을 뒤집었으며 일군 재산이 저놈들의 유흥비로 날아갈 판이었으니까요. 영수는 속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도장만은 찍어줄 수 없다는 오기가 발동했거든요. 철수는 영순의 손가락을 서류에 억지로 찍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힘없이 축 늘어져 있어야 할 식물인간의 손가락이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 꿈쩍도 하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힘이 세? 철수는 당황해서 인상을 팍 쓰며 끙끙거렸습니다. 영순이 죽으림을 다해 손가락에 힘을 주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앙상한 손등에는 파란 힘줄이 지렁이처럼 불끈 솟아올라 있었어요. 1년 동안 식물인간인 척 연기하던 영순이 처음으로 육체적인 힘을 드러내며 반기를 든 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혼자 힘으로 안 되자 다급하게 뒤에 있는 최마담을 불렀습니다. 뭐하고 있어? 빨리 와서 이 여편네 팔 좀 잡아봐. 마지막 발악인가 봐. 최마담이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달려들어 영순의 나머지 팔을 깔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짐승처럼 덤벼드니 영순도 버티기가 쉽지 않았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영순은 이를 악물고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헐떡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누렁이가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방 안에서 벌어지는 주인의 사투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영순이 고통 속에서 내지르는 속마음의 비명을 들은 걸까요? 누렁이는 목줄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기며 방문 쪽으로 맹렬하게 돌진하려 했습니다. 그 짖는 소리가 어찌나 사납고 처절하던지 방 안에 있던 최마담도 움찔하며 돌아볼 정도였어요. 하지만 철수는 눈이 뒤집혀게 소리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영순의 손가락을 꺾고 있었거든요. 철수는 영순의 손가락이 펴지지 않자 짜증이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게다가 밖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까지 더해지니 미칠 지경이었죠. 아오, 저 똥개 새끼가 확 된장을 발라버릴라. 조용히 안 해? 그는 홧김에 영순의 뺨을 찰싹 소리가 나도록 때리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영순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문틈으로 본 누렁이의 눈이 순식간에 뒤집히고 말았죠. 자신에게 밥을 주던 유일한 친구이자 엄마 같은 존재가 맡고 있다는 사실에 녀석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누렁이는 온몸의 근육을 부풀리며 포효했습니다. 투둑, 팅,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낡고 녹슨 쇠사슬이 누렁이의 순간적인 괴력을 이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유가 된 누렁이는 마치 총알처럼 튀어나갔죠. 녀석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닫혀있는 방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덜컹거리는 낡은 문짝이 녀석의 몸통 박치기에 우지끈하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마치 성난 호랑이가 우리를 탈출하듯 그 기세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부서진 문짝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방문이 떨어져 나가고 누렁이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녀석의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물려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김철수와 최마담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들어왔어? 철수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누렁이는 영순을 괴롭히던 철수를 정확히 타겟으로 노리고 있었거든요. 녀석은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철수의 다리를 향해 비호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굶주린 맹수 그 자체였습니다. 누렁이는 짐승의 포효를 내지르며 김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송곳니로 철수의 종아리를 덥석 물어뜯었죠. 으악! 내 다리! 사람 살려! 철수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오며 고막을 찢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끔찍한 고통에 그는 바닥을 구르며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누렁이는 한 번 문 사냥감을 절대 놓지 않고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댔습니다. 선혈이 낭자하게 튀어 방바닥을 붉게 적셨고 철수의 비명소리가 폐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영순이 당했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는 처절한 응징의 시작이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마담은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기어가며 비명을 질러댔죠. 야, 살려주세요. 미친 개가 사람 죽인다. 그녀는 영순의 서류 뭉치를 내팽개치고 치마가 젖는 줄도 모르고 오줌을 지려버렸습니다. 철수는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부여잡고 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죠. 누렁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거 놔. 아, 평소 발로 차고 무시하던 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의 모습은 그가 영순에게 했던 짓보다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영순은 그 난장판 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킬 준비를 했습니다. 누렁이가 목숨 걸고 벌어준 이 금쪽 같은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철수가 개에게 물려 정신이 팔린 사이 영순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다리 사이에 끼워둔 200억 원이 든 메밀 베개를 꽉 움켜쥐었죠. 이제 드디어 죽은 줄 알았던 부동산 여왕이 부활하여 심판을 내릴 차례가 된 것입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호통으로 저 악당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까요? 최마담은 김철수가 개에게 물려 비명을 지르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빈 소주병을 거칠게 움켜쥐었죠. 이 미친 개가 어디서 사람을 물어? 당장 안 비켜? 그녀는 도끼가 서린 눈으로 소주병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누렁이의 머리통을 내리쳐서라도 김철수를 구하려는 심산이었어요. 누렁이는 철수의 다리를 무느라 정신이 팔려 뒤에서 다가오는 위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녀석의 머리가 박살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영수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녀석이 다치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영순의 마비된 다리에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휠체어 팔걸이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었죠. 손톱이 가죽을 뚫을 정도로 힘이 들어갔고 팔뚝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일어나야 해. 박영순, 제발 일어나라. 그녀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하체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굳어있던 다리 근육에 전기가 통하듯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으으. 영수는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합 소리를 내지르며 엉덩이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꼼짝도 않던 그녀의 몸이 거짓말처럼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동작 그만. 그 손 당장 내리지 못해. 천둥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폐가에 썩은 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술병을 내리치려던 최 마담의 손이 공중에서 딱 멈춰섰죠. 그녀는 귀를 의심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들고 있던 술병을 쨍그랑 하고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방금 전까지 식물인간처럼 축 늘어져 있던 영순이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 있었거든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신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철수도 고통을 잊은 채 입을 떡 벌리고 영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었죠. 여보, 나 당신 어떻게 서 있어?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쥐어짜는 듯 나왔습니다. 분명히 의사가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눈앞에 영수는 너무나 당당하게 서 있었으니까요. 영수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내가 영영 못 일어날 줄 알았니? 내 놈들 뜻대로 안 돼서 유감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더 공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악당들은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뻣뻣한 다리를 끌며 최마담 앞으로 한 발자국 내디뎠습니다. 감히 내 새끼한테 손을 대? 내가 짐승만도 못한 년이구나.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최마담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고막이 터질 듯한 소리와 함께 최마담의 고개가 휙 돌아갔죠.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입가에서 터진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못했어요. 영순의 소나기 힘은 병약한 환자의 것이 아니라 시장통을 호령하던 여장부의 매운 손맛 그대로였으니까요. 이번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철수 차례였습니다. 영수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에게 다가가 싸늘한 미소를 지었죠. 김철수, 내가 어제 나한테 뭐라 그랬지? 그녀는 허리를 숙여 철수의 귀에 입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어제 철수가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여보, 너무 억울해하지 마. 감옥에 가서 평생 썩는 게 낫잖아. 그 말은 철수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뱉은 독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자 그는 공포에 질려 눈동자만 굴릴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랬지만 종아리의 통증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철수는 영순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되어 바닥을 기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그는 영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비굴하게 애원했죠. 하지만 영순은 더러운 오물을 보듯 발로 그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이거 나. 내 몸에 손대지 마. 썩은 냄새 나니까. 철수는 영순의 서슬 퍼런 눈빛을 보고 그만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노란 물이 바지를 적시며 퍼져나가자 방 안에는 지린내와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천하의 악당이라던 김철수의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용, 비용, 비용. 경찰차와 강 실장의 차가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부서진 방문 너머로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강 실장이 뛰어들어왔죠. 강 실장은 서 있는 영순을 보고 감격에 겨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셨군요. 세상에 일어나시다니요. 그는 울먹이며 영순을 부축했습니다. 경찰들은 순식간에 김철수와 최마담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철수, 최미자, 살인 미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철컹하고 채워지자 두 사람은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김철수는 영순을 돌아보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거나, 난 억울해. 저 여자가 다 꾸민 짓이야.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해댔죠. 하지만 영수는 그런 그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억울하겠지. 다 잡은 고기를 놓쳤으니까.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메밀 베개를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근데 어쩌나? 진짜 보물은 내가 발로 차던 이 베개 속에 있었는데. 영수는 베개를 찢어 그 안에 든 땅 문서와 도장을 보란 듯이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걸 본 김철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영수는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 실장이 얼른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병원으로 가시죠.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누렁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피 묻은 입가를 하드며 영순을 향해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누렁이부터 챙겨. 이 녀석이 내 생명의 은인이야. 영수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3일간의 사투가 드디어 끝이 난 것이었죠. 하지만 악당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영수는 이 배신과 아픔을 딛고 다시 예전의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경찰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끌려 나오는 김철수와 최마담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철수는 누렁이에게 물린 다리를 절뚝거리며 비명을 질러댔고 최마담은 산발이 된 머리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영순을 죽이려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포크레인 기사와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어 그들의 추한 꼴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어휴, 저런 천벌 받을 놈들. 조강지처를 산속에다 버려.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이 쏟아지자 김철수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갑찬 손으로 얼굴조차 가릴 수 없어 모욕감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죠. 영수는 강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찢어진 메밀 베개가 들려 있었는데 마치 전리품처럼 보였죠. 철수는 경찰차에 타기 직전 영순이 들고 있는 베개를 보고 악을 썼습니다. 아, 이 여편네야. 그 더러운 베개는 왜 또 들고 나왔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베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영수는 그런 철수가 한심하다는 듯 차가운 냉소를 날렸어요. 김철수, 잘 봐라. 내 놈이 발로 차고 무시했던 이 베개가 뭔지. 그녀는 베개에 트어진 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영순이 베개를 거꾸로 뒤집자 까만 메밀 껍질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껍질들 사이로 묵직한 비닐봉지 하나가 툭 하고 마당에 떨어졌죠. 모두의 시선이 그 낡은 비닐봉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영수는 봉지를 뜯어 그 안에 들어있던 누런 서류 봉투와 옥으로 만든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 실장이 옆에서 엄숙한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이것은 회장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강남 재개발 지구의 알박기 땅 문서입니다. 그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저 낡은 베개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김철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그 서류에 적힌 주소와 평수는 그가 팔아먹으려던 건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강 실장은 쐐기를 박듯 금액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노른자 땅이죠. 200억 원이라는 말에 김철수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동방석이 바로 자신의 발밑에 굴러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제 발로 걷어차고 무시했으니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었죠. 철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영수는 넋이 나간 철수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에 눈이 멀어 나를 버리지만 않았어도 이 돈은 다 내 것이 될 수도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연민마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내 돈, 내가 미쳤지. 저걸 몰라보고.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날아간 돈이 아까워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추악한 모습을 본 최 마담도 악을 쓰며 철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야, 이 등신아. 베개 속에 있다고 말했어야지. 두 사람은 경찰들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들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두 사람을 거칠게 경찰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 조용히 하고 타. 가서 콩밥 먹으면서 싸우라고.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뒷문이 닫히고 철수와 최마담의 탐욕스러운 절규도 차단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얼굴은 후회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죠. 영수는 멀어지는 경찰차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거든요. 평생을 믿었던 남편을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여자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었습니다. 경찰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자 폐가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민들도 하나둘 흩어지고 마당에는 영순과 강 실장 그리고 누렁이만 남았죠. 영수는 바닥에 떨어진 땅 문서를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니 인생이 참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서울로 가시죠. 강 실장이 영순의 휠체어를 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순은 고개를 저으며 누렁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녀석은 꼬리를 흔들며 영순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고 있었어요. 영순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누렁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너 아니었으면 나 벌써 저 세상 갔을 거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렁이도 영순의 마음을 아는지 거친 혀로 그녀의 눈물을 하차주었죠.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이 짐승의 온기가 영순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곁을 지켜준 건 바로 이 말 못하는 개 한 마리뿐이었으니까요. 영수는 결심한 듯 강 실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 실장, 나 서울 안 간다.
이 녀석 데리고 갈 데가 있어. 강 실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병원부터 가셔야죠. 영수는 눈물을 닦으며 시장통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처음 장사 시작했던 그곳으로 갈 거야. 거기서 국밥 한 그릇 먹어야 속이 풀릴 것 같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 대신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땀 냄새 나는 시장 바닥이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안식처였던 겁니다. 과연 모든 것을 털어낸 영수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어떤 희망을 찾게 될까요?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끌벅적한 노량진 수산시장은 새벽부터 상인들의 활기찬 외침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생동감 넘치는 풍경 한가운데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박영순이었어요. 그녀는 화려한 명품 옷 대신 비린내 나는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고등어의 배를 가르는 그녀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죠. 지나가던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님, 몸은 좀 어때요? 이제 다 나으신겨? 영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하고 왔더니 힘이 더 펄펄 나네요.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건강한 홍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영순의 좌판 옆에는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누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뼈가 앙상한 학대견이 아니었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황금빛 털을 뽐내며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애교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목에는 영순이 직접 만들어준 예쁜 스카프까지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귀엽다며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녀석은 꼬리가 떨어져라 흔들어댔어요. 시장 상인들은 누렁이를 복덩이라고 불렀습니다. 녀석이 온 뒤로 영순네 가게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렁이는 가끔 영순을 쳐다보며 컹 하고 짖었는데 마치 엄마 오늘도 대박 나세요 라고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말쑥한 정장 차림의 강 실장이 국밥 2그릇을 배달해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영순을 회장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모셨죠. 회장님 식사하시죠. 시장통 국밥이 제일 맛있다며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강 실장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영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영순은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타박을 주었어요. 아니, 강 실장. 내가 이제 회장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냥 누나라고 하라니까. 그녀는 껄껄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비록 수백억 자산가였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이런 소박한 한 끼였던 겁니다. 영수는 뜨끈한 국밥 국물을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후루룩. 진한 사골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았죠. 그 따뜻함은 지난 1년간 겪었던 차가운 배신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폐가에서 먹던 쉰밥 덩어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생명의 맛이었으니까요. 영수는 깍두기 하나를 베어 물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좋다. 그래, 사람이 이 맛에 사는 거지.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녀는 맞은편에서 밥을 먹는 강 실장과 발치에서 뼈다귀를 뜯는 누렁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돈 냄새가 아닌 구수한 사람 냄새가 나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식사를 마친 영수는 잠시 일손을 놓고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김철수와 최마담은 지금쯤 차가운 독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평생을 서로 원망하고 저주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수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움도 관심이라는데 그들에게 쓰는 감정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대신 그녀는 남은 인생을 자신을 구해준 누렁이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수백억의 재산은 갈 곳 없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짓는 데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욕심을 비워낸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시장통을 비추자 영순의 은비녀가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난을 이겨낸 그녀의 인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죠. 영수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세요. 싱싱한 고등어가 왔습니다. 떠리로 다 드려요.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누렁이도 덩달아 신이 나서 멍멍 짖으며 호객행위를 거들었죠. 비록 몸은 고단할지 몰라도 마음만은 비단길을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내 편이 있는 것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계신가요? 때로는 세상이 춥고 매섭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순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나 자신에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뱃속이 든든해지면 얼어붙은 마음도 스르르 녹아내릴 테니까요. 영순과 누렁이의 인생 이막이 꽃길만 걷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산속 폐가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박영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와 통쾌함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가슴 뛰고 때로는 눈물 나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달봄 사연이었습니다.